네, 그러면 저도 그 만화 김대중 5권부터 일단 내용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5권이 시작되면 일단은 노태우 비자금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 3권짜리로 된 새 버전에서는 IMF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 5권짜리로는 이제 그쪽 직전이죠. 노태우 비자금 사건. 아직 김영삼 정부입니다. 이제 그 사건이 빵 터지는 걸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 노태우 비자금 사건과 연동해서 나온 게 김대중 20억이에요. 노태우가 비자금을 수천억을 가지고 막 여기저기 뿌리면서 김대중한테도 20억을 줬다라는 거야. 그걸 중국 출장 중이던 김대중이 그 현지에서 바로 기자회견으로 고백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큰 이슈가 되니까 아 이거 숨기고 있다가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바로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야 야당인 김대중한테 20억을 줬을 정도면 여당이었던 김영삼한테는 얼마를 줬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1,000억 원 이상을 줬거든요. 김영삼한테 그때 정치자금으로 지원한 게.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이 갑자기 위험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김영삼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는 돈을 안 받았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그 당시에는 워낙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시대였기 때문에 노태우 비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빨리 이 관심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전두환 노태우 구속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를 전격 구속을 시키고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가 결국 사형 선고 받고 무기징역 받은 게 이때 이 사건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게 지금 내란죄였던 거고 요즘 일어나는 윤석열 그 계엄 사태를 내란죄라 이거 사형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 전두환 노태우 사건이 이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에도 이제 하나의 판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돈은 한 1,000억 원 정도가 안기부 계좌에 남아 있다가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임기 중에 있었던 96년 총선 때 강삼제를 통해서 지원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이 만화에 나옵니다. 어쨌든 뭐 이 과정에서 이제 김영삼 임기 말이니까 이회창 씨가 신한국당의 당 후보로 선출이 되고 근데 선출이 되자마자 두 아들의 병역 비리가 이제 점화를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이회창 씨 아들이 그 군대를 갔던 시절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이 한 60만에서 70만 정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1년에 100만 명씩 아이가 태어났던 시대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년에 100만 명이면 2년 합치면 200만 명이잖아요. 200만 명이 다 군에 있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 왜냐하면 그군 정원이 한 70만 명 정도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군대 갈 나이 한 정년기 한 절반 정도는 실제로 군대를 안 가도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어떻게 뽑았냐면 이 건강 상태나 뭐 체력이나 키나 뭐 이런 걸 엄청 따져가지고 웬만하면 그 1급을 잘 안 줬어. 그리고 웬만하면 조금 이렇게 건강적으로 모자라다 싶으면 그냥 다 면제시켜 버리거나 방위를 빼거나 이런 일들이 되게 흔했던 시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병무청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블랙박스다 보니까 그런 이제 있는 집 자제들, 뭐 돈이 많은 대기업이라든가 정치인 자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빼지긴 했지. 왜냐면 그때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군대를 빼주기가 되게 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은 인구가 적어갖고 병력 자원을 어떻게든 팍팍 긁어서 다 군대를 보내니까. 근데 그때는 이 병력 자원 자체가 넘쳐나던 시절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해창 씨가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이해창 씨가 아들을 소록도 그 나환자촌에 봉사활동을 보내고 뭐 이런 쇼를 하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김대중의 지지율이 치솟고 이회창의 지지율이 푹 꺼지고 이 만화에서 잘 안 다루지만 이회창의 지지율이 꺼지는 거에 대해서 기회를 잡고 이인재가 튀어나오죠. 이인재가 튀어나와서 국민신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영남 지역에 PK 지역에서 지지를 막 끌어가고 김영삼이 은근히 이인재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니까 여권이 분열되면서 희한하게 김대중 후보가 지지율 1위로 치고 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기기묘묘한 상황에 의해서 김대중 1위가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신한국당은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강삼재 당시 상사무총장이 김대중도 비자금이 있다. 김대중 친인척 계좌로 해가지고 몇십 개로 나눠서 670억 원의 비자금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폭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폭로가 나오니까 검찰이 수사가 들어가면 시끄러워지고 그러면 대선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김대중 쪽에서 막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오래전부터 국정원이나 이런 안기부나 이런 데서 작성하고 있는 문건인데 사실상 신빙성이 별로 없는 거야. 김대중 친인척이 그 재산을 다 긁어 먹어갖고 무조건 김대중 비자금이라는 식으로 그냥 억지 주장을 한 거지. 거기다가 김대중이 노태우한테 20억을 받을 때 20억 원 받은 거 외에 플러스 알파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무차별 폭로전을 벌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김대중한테 20억 원을 줬던 게 김중권이하고 노태우 정부 때 수석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20억 이외에 나는 플러스 알파로 준 건 없었다. 나는 그냥 딱 20억만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비자금 문제가 약간 이제 진정 국면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강삼재가 김대중이 삼성이나 다른 재벌들한테 받은 돈이 얼마 얼마 했다고 막 이렇게 마구 폭로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 김대중이 그 당시에 재벌들한테 돈을 좀 받긴 받았겠지. 근데 김대중이 받을 정도면 김영삼은 얼마를 받았겠어요. 그때는 지금 같은 선거법도 없던 시절이고 정치자금법도 없던 시절이고 재벌들이 다 보험용으로 여야에 다 돈을 뿌리던 시절이거든요. 우리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란 드라마 보면 이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다 양쪽으로 다 돈 뿌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형평성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참모들이 그때 여기 보면 박범진 의원이라고 우리 과 선배인데 김영삼하고 독대를 하면서 설득하는 내용 장면이 나옵니다. 솔직히 비자금을 썼으면 여당이 더 썼을 거 아니냐. 근데 이 상황에서 이때 그 받은 비자금을 문제 삼아 갖고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지금 김대중이 어쨌든 일인데 광주에서 폭동 난다. 광주에서 폭동 나면 당신이 그 군대 보내갖고 진압할 수 있겠냐? 당신도 문민 대통령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삼이 생각해봐도 그게 맞지.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야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이거 DJ 비자금 수사하면 안 되겠다. 수사하면 이거 진짜 폭동 나겠다.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이 수사를 넘겨라라고 지시를 하는 걸로 만화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김태정이 딱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거 DJ 비자금 수사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신한국당이 하던 김대중 비자금 카드가 다 무효화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회창 쪽에서 엄청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뒤에서 이렇게 좌지우지하니까 김영삼 탈당하라고. 이게 신한국당은 김영삼의 당이었는데 김영삼을 탈당하라고 전격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신한국당 내에서 뭔 소리냐 이 당이 김영삼 당이지 이회창 당이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내분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는 IMF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보가 부도를 맡게 한보가 법정 관리 들어가고 한신공영, 기아 이런 게 줄줄이 넘어가죠. 그다음에 쌍방울, 바로크 가구, 뭐 테일 정밀, 뉴코아 그룹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들어봤던 그런 회사들이 하나하나 IMF 때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위기가 이제 이렇게 들불처럼 번져 나가는 와중에 DJ는 이때 김종필, JP를 찾아가죠. 그래서 집에 찾아가서 DJP 연합을 성사를 시키고 그리고 이 DJP 연합의 내용은 대통령은 김대중이 하고 총리는 김종필이 하고 그리고 2년 반 뒤에는 내각제로 개헌한다. 이게 DJP 연합이죠. 자, 요거를 딱 선언을 하면서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충청표를 땡겨오는 겁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원래 되게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전혀 김대중을 지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JP가 지지한다고 하니까 에휴 뭐 할 수 없지 하면서 찍어줍니다. 그래서 딱 이 충청도표가 한 40만 명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그걸로 당선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그 이회창의 아들 비리, 거기다 IMF 사태, 거기다 이인재의 독자 출마, DJP 연합,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치고 겹쳐가지고 겨우겨우 김대중이 당선되는 거예요. 이 만화에서 보면 스무스하게 당선된 것처럼 나오지만 아니에요. 저도 그때 선거운동을 했지만 그 당시 살아봤던 사람들은 도저히 김대중이 당선될 수가 없다. 아무리 봐도 인구구조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똑똑한 유시민마저도 그 당시에 97년 대선 게임의 법칙이라 책을 써가지고 게임 이론을 막 설명해가면서 김대중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차라리 조순한테 그때 조순은 아직 한나라당으로 가기 전이거든요. 조순한테 후보를 양보해라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 유시민 씨가 지금은 자기 양력에서 그 책을 지웠지. 그래갖고 이제 지금은 그 책 얘기 전혀 안 하지만 필모그램에서 빼버렸지만 사실 유시민이 그때 김대중한테 대선 후보 사퇴하고 조순 지지하라고 책까지 썼습니다. 그 정도로 김대중이 당선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기기묘묘한 상황이 정말 우연의 우연과 그 절묘한 여러 가지 수가 겹치면서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한국당에서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결의대회에서 김영삼 인형 이 사람 인형에다 영삼이라고 써놓고 몽둥이로 떼뜨려 패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왜냐면 이제 IMF 때문에 김영삼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우리 김영삼하고 차별화한다고 그렇게 무식한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삼이 격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김대중은 김중건이라고 하는 아까 그 노태우 비자금 전달했던 그 사람을 전격적으로 영입을 하고 그리고 또 조순 씨는 이회창한테 가고 조순 씨가 이끌던 그 민주당 이회창한테 가니까 거기 있던 노무현이 떨어져 나와갖고 나는 그냥 김대중한테 가겠다고 하고 이렇게 이때 정치인들의 선택이 이후의 역사를 쫙 가리게 되는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결국 IMF 구제금융 신청을 하면서 IMF로 들어간 상황에서 극적으로 DJ가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97년 역사상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일인데 이 사건이 이 책의 5권이 너무 소략해. 그 대통령 임기 과정을 너무 툭툭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냥
자세하게 설명되기보다 그냥 굵직굵직한 사건을 이렇게 툭툭툭 찍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청와대 입성하고 나니까 바로 갑자기 정주영이 딱 나오더니 이제 이게 나는 대북 사업을 제안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김대중이 이거 훌륭하다 이러면서 막 지원을 해줘갖고 소를 500마리를 끌고 북한을 가는 내용이 나오죠. 왜냐하면 정주영이 원래 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남한으로 내려올 때 집에 있던 소를 하나 몰래 팔아가지고 그 소 판 돈을 미천으로 해서 남한에 내려와서 한국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뭐 막노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차를 갖고 운송하는 사업부터 시작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주영이 결국엔 건설업에 뛰어들어서 그 굴지의 재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빠 집에서 몰래 훔쳤던 그 소를 되갚는다고 해서 500마리의 소를 사서 그 소떼를 몰고 가는 걸로 그 귀향하는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주 거대한 퍼포먼스였는데 정주영 정도 되는 사업가니까 정말 생각할 수 있는 대단한 거였죠. 그래서 그때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가지고 어쩌고 블라블라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주영은 어쨌든 김대중 정부 이후에도 김대중과 협력하면서 대북 사업을 주도하면서 이제 제2의 인생의 어떤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 정주영과 딱 대비된 인물이 김우중이죠. 김우중은 사실은 정주영보다도 김대중과 더 가까웠던 인물이에요. 원래 이제 김대중이 야당 시절에는 정치 자금도 많이 지원하고 그래서 김대중 정권에서 자기는 잘 나갈 줄 알았지. 근데 이제 IMF가 빵 터지니까 이 김우중의 사업 방식이라는 게 엄청난 차입 경영이잖아요. 빚을 막 내가지고 사업 범위를 확 늘려서 대마불사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는데 니네가 우리를 망하게 할 거야? 빚 더 내줘, 부채 더 줘. 이렇게 해가지고 이른바 세계 경영을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재계 2위까지 갔었는데 IMF 빵 터지니까 IMF가 이런 문제 때문에 터진 거잖아요. 너도 나도 이렇게 부채 경영을 하니까 빚이 막 700%, 800%막 이렇게 되니까 이거 줄이라고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주영 그 김우중한테 이게 성실하게 구조조정에 응하라고 사업 규모를 좀 줄이라고 그렇게 안 하면은 이 IMF 어떻게 이겨내겠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김우중은 여전히 믿는 구석이 내가 너한테 정치 자금을 얼마나 많이 줬는데 네가 설마 날 죽이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거를 막 떠들고 댕긴 거야. 야, 김대중 절대 나 못 죽여. 왜냐면 내가 김대중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재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해요. 내가 돈을 줬고 세상은 돈으로 다 되는 거고 저 정치인이라는 건 내가 돈을 줬기 때문에 내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이런 오해들을 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권력을 쥐고 있을 때 권력진 사람이 제일 높은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돈을 주고 당선시켰어도 권력을 쥐었을 때 그 사람 맘대로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주영처럼 자기가 대통령을 나오던가. 그러니까 김우중은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김대중이 몇 번 기회를 줬을 때 그때 냉큼 받아 들어갖고 구조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벌려놓은 사업이 너무 아쉬운 거야. 이거 하나하나가 다 시간만 좀 있으면 다 전 세계를 제패할 수가 있는데 김우중은 진심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만한 태도가 김대중도 김대중이지만 권노갑이라든가 당시 그 김대중의 측근들이 보기에는 이 미친놈이다 이 새끼 이거 그냥 냅두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겠습니다.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대우를 이렇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죠. 결국에는 이제 김효중 자체는 구속되고 대우그룹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사실은 세계 2위였던 대우그룹이 해체하는 게 IMF가 우리 사회에 미친 가장 큰 충격파였죠. 그 대우에 계시던 분들 그때 많이 실업자도 되고 해외 난민처럼 떠돌게 되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제가 여행 갔을 때도 대우전자 출신이었다가 우크라이나에서 일하다가 결국 대우그룹 해체되는 바람에 거기 남아서 우크라이나에서 그냥 자영업, 식당업 같은 거 하시는 그런 분들 제가 만났었는데 이게 뭐 사실 한국 경제에 굉장히 큰 아쉬움이죠. 사실은 대우가 그때 망하지 않고 계속 세계 경영을 했으면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그 대항해 시대처럼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사업을 하는 굉장히 큰 교두보가 됐을 거야, 대우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좀 아쉽긴 아쉽죠. 근데 이 김우중 회장이 그때 삐끗 판단을 잘못한 거야. 그때는 김대중 말을 들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무리하게 차익 경영을 하다가 그 사단을 냈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1년 반 만에 IMF를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IMF의 어떤 경제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경제 주권을 되찾아오게 되죠. 그렇다고 경제가 엄청 좋아진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IMF 졸업했다고 뉴스에 나오길래 아니 뭐 아직도 어려운데 뭐가 졸업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IMF는 더 이상 한국 경제 정책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돈 돌려받고 나간 거죠. 그럼으로써 1년 반 만에 조기 졸업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그때 이제 윗목 아랫목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서 이게 아랫목은 따뜻한데 윗목으로까지 아직 온기가 전하고 있지 않다. 좀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불안하고 국민들한테 미안하고 그랬겠지. 빨리 경기를 좀 이렇게 살려가지고 이 IMF 졸업한 그 온기를 국민들한테 주고 싶었겠지. 그래서 뭘 하느냐?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노무현 정부에게 굉장히 큰 어떤 그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건데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규제를 다 풀어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 뭐 분양도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돈이 가게끔.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게 승수 효과가 큰 산업이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건 건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뭐 건설사뿐만 아니라 시행사, 뭐 홍보 전담 수많은 회사들이 동원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겨나거든. 그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집 가진 사람들도 돈이 많아지니까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기 부양 효과가 큰 부동산에 엄청나게 이제 돈을 몰아주게 되는데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토간 국가적 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무현 씨 같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김대중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이었다고 비판을 해요. 여기에 더해서 카드 난발까지. 사실은 카드라는 건 현금을 쓰다 보면은 세금이 탈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자금 흐름을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방향이에요. 카드를 쓰는 건 현금이 아니라 카드를 쓰게 한 거는 경제가 어떤 선진화되는 좋은 방향이긴 했는데 너무 급격하게 카드 사용을 장려하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막 카드를 남발해가지고 제대로 된 신용이 검증도 안 돼 대학생들 이런 애들도 다 그냥 카드를 사인만 하면 바로 발급해서 쓸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를 4개, 5개씩 가지고 돌려막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유흥에 탕진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엄청난 부채로 나타나가지고 망하는 애들, 신용불량자 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솔직히 이때 우리 집도, 우리 집도 어머니가 그 조그만 독서실 하시다가 이게 그 IMF 터지니까 결국 카드 빚으로 메꾸다가 결국에는 우리 집도 이렇게 독서실 망하고 저만 빼고 엄마랑 형들 다 신용불량자 되고 지금까지 그 피해가 사실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마음이 급한 와중에 어떤 이 그 빨리 경기 어떤 경제 회복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한 건데 결국에는 이제 그 큰 실책이 되고 말았죠.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 본인도 자서전에서 이제 사과하고 있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또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어요. 그래서 모든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당시 경기 부양이 어느 정도 필요했던 건 사실이지만 너무 과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자, 이 와중에 김대중 정부도 이제 명암이 특히 이제 암이 시작이 됩니다. 김대중 정부는 사실 정책적으로는 이 부동산 경기 부양과 카드 난발 빼고는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 책에는 안 나오지만 다양한 이제 이른바 이제 4대 보험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제라든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복지제도가 다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박정희 정부가 설계를 했지만 김대중 때 완성이 됐지. 그래서 사실은 그거 외에도 좋은 게 많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아들들의 비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김대중 정부의 어떤 막판에 엄청난 치명타가 돼요. 김대중 대통령 개인도 굉장히 괴로운 사건이었고, 뭐 옥중서신 같은 거 보면 자식들 사랑이 엄청 나거든요. 뭐 홍일 씨, 홍업 씨, 홍걸 씨 이렇게 3명의 아들에다가 뭐 그 뭐 며느리들까지 엄청나게 하나하나 이게 애틋한 감정을 그 많이 표시를 하고 이 아들들이 다 민주화운동을 같이 한 거야. 특히 홍일, 홍업까지는 성인이었기 때문에 거의 정치 동지라고 할 수 있고 홍거리는 좀 나중에 나와갖고 그때 청소년이었는데 아직 뭐 대학생 20대 청년 이 정도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양반들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일단 김홍일은 현역 의원이었어요. 아들이고. 근데 권노갑이라고 하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평생 측근하고 서로 계속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측근이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선되면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뭐 장차관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제 그렇게 공공기관 뭐 이렇게 이 기관장들 이게 수천 개의 인사 자리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인사할 때 김홍일 라인과 권노갑 라인이 막 충돌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당내에서 갈등이 생겨나고 거기다가 김홍업도 나중에 국회의원 되긴 했지만 이때는 아직 의원이 되기 전이어가지고 특별한 직업이 없는데 나이가 뭐 30대 40대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런 사람 이런저런 도움을 받았겠죠. 그 과정에서 막 로비 같은 게 엄청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김홍일, 김홍업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로비에 취약한 어떤 김대중 정권의 약한 고리가 되는 거죠. 왜냐면 대통령이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아들 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자꾸 이런 이권업자들이 막 끼어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신정 같은 젊은 정치인들이 이른바 진승현 게이트를 목표로 해가지고 일단 권노갑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권노갑이 미안하지만 노갑아 네가 좀 잠깐 물러나야 되겠어 외로도 가면 어때 그랬더니 아니 대통령님 저도 인생이 있고 가족이 있고 명예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퇴진을 거부하면서 결국에는 평생 동지였던 김대중과 권노갑이 이때 이제 갈라서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얼마나 외롭겠어요. 자기를 평생 자기 자식들 다 지금 수사받고 있게 되고 비리에 휘말리고 평생 동지였던 권노갑과도 관계가 흔들리고 이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어려워지고 이 책엔 안 나오지만 건강도 되게 안 좋아졌어요. 알다시피 이제 그 신장에 문제가 있잖아요. 김대중 그래서 신장 투석을 받았잖아요. 이때부터 이미 투석을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임기 중에 거의 임기 후반에
가면 거의 드러누워 있고 실제로 대통령 업무를 박지원이 소통령이라 그래갖고 비서실장이었다 박지원이 뭐 다 하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 걸렸다는 소문도 돌고 뭐 췌장암이냐 직장암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다행히 암은 아니셨고 그 퇴임 이후에도 5년 정도 더 사셨으니까 뭐 그런 건 다 루머였죠.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다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뭔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새천년 민주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게 되죠. 근데 새정치국민회의도 좋은 정당인데 왜 만드냐라고 했더니 이제 아 내가 광주 가서 이미 약속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내 생각에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복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당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민주당이란 이름 자체에 대한 되게 애착이 있었고 저도 솔직히 새정치국민회의보다 민주당이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50년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 그 김대중은 민주당 대통령이라고 하는 강한 애착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광주에 되찾아주고 싶었던 것 같고 지지자들한테. 또 하나는 당을 바꾸면서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른바 동진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PK와 TK 지역을 공략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새천년 민주당을 만들 때 뭐 PK의 그 노무현이라든가 혹은 TK의 김중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중용해가지고 이 새천민주당을 호남정당이 아닌 아무래도 새정치국민은 호남정당이라는 게 강하니까 이걸 전국정당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새천년민주당을 만들고 어, 뭐 그렇게 분위기 쇄신을 하는데 또 김종필과의 관계가 이때 이제 임기 중반쯤 가면 정리가 되죠. 그러면서 김종필이 부실한 장관을 추천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김종필이 추천한 게 주로 경제 쪽 장관들이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되게 부실해서 인사검증에서 많이 낙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요 시각은 딱 전형적인 진보 진영의 시각이야. 김종필이 그때 부실한 장관들을 추천을 했고 그것 때문에 김대중 정권에 부담이 됐다라는 건 이 진보 진영의 시각인데 김대중 자서전 2권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요. 이 경제 장관들이 일을 되게 잘했다고 얘기해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리고 실제로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김종필이 추천한 사람들은 박정희 정부권 때부터 키워온 관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 운용에 아주 전문성이 있는 유능한 사람들인 건 맞는데 문제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키워오다 보니까 이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떡꿈을 만지면서 조금씩 다 뒤로 돈도 받고 부동산 투기도 여기저기 하고 그래서 집도 많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런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던 건 맞아. 근데 경제적으로는 되게 유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라는 게 처음 도입되니까 이런 게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언론이 캐기 시작하니까 당시의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이었던 거지. 근데 유능하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장관으로 들어와서 일은 잘했지만 이 사람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온갖 비리 뭐 이런 게 막 터져 나오면서 도덕성에 타격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진보정이 보기엔 부실한 인사들을 김종필이 일부러 추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김종필 증언론 같은 것도 보면 김종필도 애국자예요. 일부러 정권을 망가뜨리려고 부실한 인사를 추천했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인재들을 추천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 기준에 도덕성이 안 맞았다. 근데 능력은 뛰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으로 보면은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임동원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임동원 통일부 장관을 한나라당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그 좌파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서 해임 건의에 들어갔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 정당을 표방했던 자민련이 이거를 그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왜냐면 지지층 때문에. 그래서 이 해임 건의안에 찬성하면서 임동원 장관을 해임 건의를 통과시키고 사실 해임 건의 통과시켜도 요즘 같으면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요즘 윤석열 정부는 사실 문재인 정부만 해도 해임 건의 통과되고 다 무시해 버렸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국회에서 해임 건의를 통과시키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무시하냐라고 해가지고 그 건의를 그냥 수용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는 국회가 통과시키면은 다 해임 건의 수용해갖고 해임시켰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임동원을 해임시키고 대신 무슨 특보로 해가지고 계속 대통령 곁에 두긴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민련이 이때 가담했기 때문에 이걸 명분으로 DJ 연합을 깨지게 되고 결국에는 내각 2년 반 뒤에 내각제 하겠다는 건 물 건너가게 되죠. 근데 사실 이거는 진작에 물 건너갔어요. 아니 김대중이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대통령 됐는데 2년 반 만에 내각제로 정권을 넘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였고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다른 뭐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이때 그 합의했던 건 뭐냐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박정희 기념관을 만들어 달라. 박정희 추도식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김종필이 요구했던 거였어요. 김종필은 그래도 박정희한테 뒤통수 많이 맞았지만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의리가. 박정희에 대한 의리가 있었고 실제로 요구했던 건 박정희 기념관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김대중이 만들어주죠. 그래서 예산을 200억인가 배정해서 민간에서 모금을 했는데 모금이 안 돼서 원래는 50대 50으로 하기로 했는데 모금이 잘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박정희 기념관에 모금이 200억 정도 부족한 거를 정부가 메꿔줘가지고 결국 노무현 정부 때 박정희 기념관이 지금 상암동에 완성이 돼 있죠.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굉장히 번듯한 건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좀 상암동에 만든 게 좀 아쉬워요. 차라리 박정희 고향인 상주에 만들거나 구미에 만들거나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상암동에 거기가 아마 땅값이 쌌을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하던 지역이 시점이라 땅값은 싸고 부지가 많고 그래서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쉽죠. 사실은 박정희와 관련돼 있는 곳에 만들었으면 더 관광지로서의 효과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거기 있는지도 사람들이 잘 모르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중앙일보에서 이제 막 김대중 정권을 공격하면서 홍석현 회장 지금 JTBC 만든 그 홍석현 회장이 이 양반이 또 이 말이 문제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제갈공명 있잖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식소사번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면서 식소사번이라는 게 뭡니까 식소, 밥을 적게 먹고 4번, 일은 많이 한다는 거잖아. 제갈공명이 오장원에 나가서 마지막 국보를 할 때 밥은 진짜 쥐꼬리만큼 많고 일은 새벽부터 밤까지 잠도 안 자고 맨날 일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마이가 그 말을 듣고 아, 제갈공명이 얼마 뒤에 죽겠구나. 수명이 얼마 안 남았겠구나. 이렇게 예측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언급하면서 요즘 대통령이 밥은 쬐끔 먹고 일은 많이 한다던 게 나던데 그럼 죽어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 게 이제 이렇게 국정 안기부에 딱 포착이 돼가지고 국정 이게 보고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권에 난리가 나가지고 이 중앙일보 이 오만한 놈들 그래서 이제 수사해. 그러니까 그 홍석현이 수사가니까 그때 중앙일보 직원들이 사장님 힘내세요. 아니, 그게 또 유명한 또 짤이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보수 언론들은 김대중 정권을 엄청 공격을 했죠.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유명한 게 그 슬로건이 대구 부산에는 추석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구 부산이 엄청난 불황이다. 근데 어떻게 대구 부산만 추석이 없겠어요. 광주도 없고 다 없지. 근데 그런 식으로 대구 부산만 김대중 정부 때문에 불황을 겪고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막 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정부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놈들 혼 좀 내자 그래서 세무조사를 전격적으로 그동안은 언론사가 세무조사를 다 면제받아 왔던 거예요. 언론사는 일종의 특혜로. 근데 이제 그런 게 어디냐 민주화 되는데 너네도 세무조사 받아야지. 하면서 김대중 정부가 최초로 이제 언론 개혁을 한 게 세무조사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름만 들으면 후덜덜하는 방상훈, 조선일보의 방상훈, 동아일보의 김병관, 또 국민일보의 조희준. 조희준은 누구냐면 그 유명한 그 조일기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 조일기 목사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그 사람 아들이 조희준인데 그 국민일보 회장. 이런 사람들 다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지금 같으면 조선일보 회장 구속하다 그러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이 그렇게 셌던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조중동 플러스 국민일보까지 언론사 회장들을 다 구속을 시켜버리니까 이게 언론과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담을 이제 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발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노무현이 역풍을 받아서 떨어지고 그리고 김대중은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회담을 하고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이게 노벨상 수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엄청 빠르게 툭탁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이 분량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엄청난 역사적 사건들인데 그냥 급하게 지나가. 왜냐면 5권 한 권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때 노벨상을 받을 때 김대중 로비설이 있었죠. 이거 보수 단체들이 김대중이 국고를 가지고 노벨상 위원회에 로비를 한 거 아니냐. 노벨상 받겠다고 해가지고 막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 노벨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래 로비 있었다. 뭐냐면 김대중을 주지 말라는 로비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수 단체들이 김대중 주지 말라고 로비한 게 있었지. 무슨 김대중 우리가 무슨 로비 받고 노벨상 주는 줄 아냐 이러면서 이렇게 쫑크를 주는 장면이 있고요. 이때가 김대중 인생의 피크입니다. 김대중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점이 딱 2000년 요때 6.15 정상회담과 노벨상 수상까지의 그 기간이고 그 이후에는 내리막길이에요. 왜냐면 아들 비리가 막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아들들이 수사받고 이러면서 이 굉장히 도덕성의 치명타를 받았고 그 이후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때부터는 노무현 얘기로 넘어가요. 이 백무현 화백이 김대중도 좋아하지만 노무현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때부터 사실 노무현 얘기로 이어가가지고 이 아까 언론사 세무조사를 하면서 사실은 여권 내에서도 김대중은 대통령이니까 괜찮지만 다른 정치인들은 다 언론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하면서 주저주저 하는데 유일하게 노무현만이 강하게 언론사 세무조사 찬성하는 입장을 막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사도 이제 더 이상 특권 누리면 안 되지 않냐. 법률적 세무조사를 왜 안 받겠다고 하느냐면서 김대중 정부를 찬성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기특한데 이렇게 보게 되고 그막 요때쯤에 어쨌든 해수부 장관으로 입각도 시키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해수부 장관 1년 딱 하고 나서 대선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이제 사퇴를 하고 나오는데 문제는 이때 그
아까 건노갑이 아까 천신정 그 쇄신 요구 때문에 김대중하고 좀 갈라섰다 그랬잖아요. 그 갈라섰던 건노갑이 어디로 가면 이인재한테 붙어. 이인재는 이때 돌고 돌아가고 결국 새천년 민주당에 입당을 하면서 새천년 민주당 안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고 야당 내에서는 지지율이 1위였어요. 그러니까 건노갑 입장에서는 동교동계의 다수파를 이끌고 이인재를 지지를 합니다. 이인재는 인지도와 어떤 그 지지도는 있는데 당내 세력이 없고 건너가면 자기 스스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인지도가 지지도가 높은 이인재하고 붙어갖고 서로 이제 조직과 지지도가 합격해서 이른바 이인재 대세론이 여당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은 사실 그때 듣보잡 후보였어요. 아무도 노무현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후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했고. 그러니까 노무현 입장에서는 야 건노갑이 이인재를 지지하니까 그럼 우리는 그 동교동계의 이인재였던 한화갑하고 한번 제의를 해볼까 했더니 한화갑은 야 내가 노무현 밑에서 왜 줄을 서냐 내가 대통령 돼야지 그래서 한화갑은 이 건노갑보다는 약간 힘이 약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건노갑은 권투 선수 출신이고 한화갑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온 사람이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도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리고 얼굴도 비슷하게 생기고 말투도 비슷해서 리틀 DJ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화갑이 자기가 독자 출마를 해버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노무현은 외롭게 단기 필마로 대선에 출마하게 됩니다. 이때 노무현을 지지했던 게 이른바 천신정이라고 하는 그 천정배, 뭐 신기남 이런 사람들이었고 몇 명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이때 결정적으로 노무현한테 유리했던 게 국민경선제라고 하는 그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옛날에는 이제 당원들끼리만 투표를 했는데 당원들끼리만 투표를 하면 권노갑이 가장 강력한 당원 조직을 갖고 있고 거기다 한화갑까지 있으니까 이 외부에서 들어온 노무현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국민경선제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당원 절반, 국민대의원 절반. 근데 이 국민대의원은 지금 같은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걸 다 여론조사로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고 대의원들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원을 받아서 추첨을 해가지고 대의원단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그 대의원단을 오프라인 경선장에 오게 해. 그 주말에 일정을 잡아서 경선을 합니다. 오세요 해가지고 그 추첨된 사람들이 와서 본인 확인하고 경선장에 앉아서 후보들의 연설을 듣고 그 자리에서 줄 서갖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도장을 찍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으로 하거나 뭐 여론조사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경선인 거예요. 이 제도를 도입하니까 노무현이 그러면 해볼 만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면 그 과정에서 이 대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 노무현은 연설을 잘하니까. 이 제도가 노무현한테 되게 특화된 제도였던 거죠. 그리고 전국을 돌면서 이제 순회를 하는데 처음에 제주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운이 좋았던 거야. 제주도에서 하니까 누가 1등을 하냐면 한화갑이 1등을 해버립니다. 왜냐면 한화갑은 당내 조직이 있었으니까 제주도처럼 작은 지역에서는 당 조직을 가동해서 이기기 쉬웠던 거야. 왜냐면 1등부터 2인제가 하기 시작했으면 그냥 그걸로 게임 끝났는데 한화갑이 제주도에서 1등을 했고 2등이 이인재, 3등이 노무현이었어요. 이것만 해도 노무현 입장에서는 김근태도 있었는데 김근태를 이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 입장에서는 야 1, 2, 3위 3위 안에 들어갔으면 선두권 아니냐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고 그 바로 다음 날 울산에서 경선했는데 울산에서 노무현이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울산은 부산에 가까운 지역이니까 뭐 부산 유일한 부산 출신이었던 노무현이 1등하는 게 당연한데 그래도 분위기가 좋아진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제주와 울산에서 이인재가 1등을 못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분위기가 좀 다른데 가고 그다음에 광주부터는 이제 건너갑이 꽉 잡고 있는 지역이니까 이인재가 1등할 걸로 봤던 거지.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광주에서 그 다음 주에 광주에서 노무현이 1등하는 파란이 일어나면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참여연대 모니터위원으로 가서. 그래서 그때 이제 이른바 노풍이라는 게 빵 하고 터지게 되고 이인재는 그때부터 대세론이 팍 꺾이고 이른바 노무현 대세론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 말들이 많아요. 노무현 쪽의 어떤 다수설은 노사모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하나하나 편지 보내고 막 이렇게 대의원들을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일일이. 그렇게 해가지고 대의원들이 또 현장에서 연설을 듣고 노무현의 어떤 스토리에 감화돼가지고 전략적 판단을 해서 호남 정당인 민주당에서 영남 후보인 노무현을 선출하면 지역주의 극복에 도움이 되고 또 대선 전략으로도 맞다. 이게 이제 합리적인 이 다수설이고 소수설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인재 쪽에서 제기한 거는 연청이라고 하는 민주당 내 청년 조직이 있습니다. 그걸 염동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고 있는데 이 연청이 움직여서 노무현을 지지했다. 그리고 그 연청 뒤에는 김대중이 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상 노무현을 몰래 지원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그 어쩌란 말입니까? 김대중 당에서 김대중이 지원한 게 뭐 어쩌란 말이야. 근데 이제 결국 뭔지 몰라요. 근데 양쪽 다 맞는 말이겠죠. 연청이 움직인 것도 맞고 염동현이 실제로 노무현을 지지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니, 권노갑이 훨씬 더 당내 세력이 센데 권노갑이 대놓고 지지하는 이인재를 소수파인 연청이 움직여서 지원했더 얼마나 지원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두 가지가 명분과 조직이 맞아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국민경선자라는 제도 덕분에 그게 작용할 수 있었던 거지. 지금 같은 여론조사 경선이었으면 이건 무조건 이인재가 되는 거였어요. 이인재가 왜냐면 압도적으로 이 국민적 인지도가 높고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노무현이 당선됐던 겁니다. 지금 같은 제도화에서는 이런 역전 드라마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언론에 의해서 이미 결정 게임이 끝나버리니까. 자, 어쨌든 그 김대중은 어쨌든 명확하게 누굴 지지한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방해는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뒤 비화가 나오죠. 그때 노무현 캠프의 대변인이었던 유종필 씨는 나중에 국민의힘으로 건너가 가지고 막 좀 문제가 많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으로 건너가 버렸는데 나중에 어쨌든 국회 도서관장도 하고 뭐 관악구청장 하신 분이죠. 근데 유종필이 박지원을 만나갖고 형 생각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둘이. 형님 뭐 노무현은 절대 김대중 배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인재는 오히려 배신할 수 있지만 노무현은 봐라 언론사 세무자서 지지하고 마지막까지 김대중 공과 다 이어가겠다고 하지 않느냐. 나를 믿으라고 절대 노무현은 배신 안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내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전달할게. 다만 김대중이 지지한다고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적어도 방해는 하지 않았던 거고 그래 갖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됐고 그래서 후보가 돼가지고 야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YS 찾아가서 시계 보여주는 바람에 지지율 폭락하고 그래서 결국 정몽준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단일화하고 결국 이제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죠. 이때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를 한 게 지금의 명태균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때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했는데 이때도 사실 뒷말이 많아요. 이 책에는 안 나오지만 두 군데 업체한테 너무 급하니까 여론조사를 의뢰를 한 거야. 그 TV 토론 한번 하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군데는 노무현이 5% 이기는 걸로 나오고 한 군데는 이 오차범위 이내로 나와갖고 그냥 폐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몽준 쪽에서 처음에는 납득을 못 해갖고 야 그 원데이터 까봐라. 너네가 한 거 진짜 맞냐고 원데이터를 까라고 민주당을 쳐들어가는데 민주당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원데이터를 파쇄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결과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받을래 말래? 받기 싫으면 받지 말든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정몽준이 그냥 콜하고 받아버린 거예요. 야 됐어 됐어 어차피 난 이제 시작했으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그 나이브한 생각으로 받은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정몽준과의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이제 대선이 굴러갔고 임기 마지막 하루 전날 단일화 철회를 했지만 결국 노무현 당선을 막을 수는 없었고 노무현 당선된 겁니다. 이때 여론조사가 경선에 도입되면서 이게 되게 합리적이고 깔끔하고 간단하네. 왜냐면 국민들 모으고 이러려면 번거롭고 돈 들고 이러는데 여론조사 업체에 맡기면 깔끔하잖아.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 노무현이 이겼고 당선됐잖아.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되게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한국 정치판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여야가 다 여론조사 경선을 막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깜깜이잖아. 여론조사 안에서 업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 빈틈을 노리고 명태균이 들어오는 겁니다. 명태균 같은 사람이 지역에서 하는 여론조사를 조그만 업체 차려갖고 한 명이서 막 조작해가지고 요 승부 조작하고 이게 지금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게 결국 그 윤석열 계엄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계엄 사건을 거치면서 이 여론조사는 반드시 금지시켜야 된다. 당내 안에서 하는 경선에 여론조사 반영하는 건 반드시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은 무사히 정권 재창출을 시킨 채로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임기 중에는 뭐 김대중 대통령이 편안하게 잘 사셨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대북송금 뭐 논란도 있고 이랬지만 그거는 이 책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5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 봉화마을이 갑자기 띵 나오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부엌이 바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투신하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김대중 대통령이 내 몸에 반이 무너진 것 같다면서 오열하는 연결식에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6월 11일에 마지막 특별 강연에서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그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18일에 이제 폐렴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폐렴이 결국 이게 결국 사람이 이게 뭐 신장 투석도 하고 그랬지만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그 노인이 되면 마지막에 결국 폐렴으로 죽어. 왜냐면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결국에는 혈관이 막혀서 숨이 그 안 쉬어져가지고 폐로 안 좋은 게 들어가가지고 결국 폐가 막혀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호흡곤란으로 죽게 되는 뭐 되게 사람들이 사망하는 시점에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85세 우리나라로 86세를 일기로 서거하고 역사 속으로 이제 가시는 걸로 이 5권이 마무리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고 이제 만화 노무현 1권으로 넘어가죠. 여기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아까 김원식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림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이 책이 1권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마지막 단권으로 끝나는데 왜냐하면 저자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근데 어쨌든 부제목이 그의 마지막 하루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하루보다는 1년이죠.
노무현 대통령 퇴임한 이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1년을 조망한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림체가 확 바뀌어서 그전에는 만화 박정희, 만화 전두환, 만화 김대중은 그림체가 비슷하죠. 근데 이 마지막 책에서는 완전 웹툰 스타일의 올칼라로 완전히 그림체가 깔끔하게 바뀌어. 거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그림체가 좋아지는데 저는 아쉬워요. 이분이 돌아가시지 않고 요 그림체를 가지고 노무현의 인생을 다 만화로 만들었으면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나왔을 텐데 좀 아쉽고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해보면 이분이 2016년에 국회의원 출마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때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호남을 다 먹을 때잖아요. 이때 민주당으로 출마를 해요. 고향인 여수에서. 그 사실은 여수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았으니까 웬만하면 당선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때 안철수 바람이 불 때라 민주당이 이때 지역 호남에서 밀릴 때야. 그래갖고 지역구가 당선이 하나도 안 될 때예요. 근데 이때 나와갖고 36%를 받아서 민주당 공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위로 낙선을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 당선되게 4월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해 8월 16일에 암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미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을 때 암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불꽃을 태우러 선거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요 얘기가 무현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개봉까지 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선거운동했던 과정 그 영상하고 이 백무현 화백이 이 여수에서 선거운동하는 과정을 이 크로스 편집을 해가지고 그걸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게 무현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저는 이거 대한극장에서 직접 봤는데 저는 이때 이분의 선택이 좀 아쉬워요. 차라리 선거에 나가고 스트레스 받는 바람에 암이 도진 거거든. 그래서 더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선거에 낙선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차라리 선거 나가지 말고 만화가로 이게 2015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돌아가시기 전에 이 책의 후속권을 더 그리는데 집중을 했으면 오히려 살기도 더 오래 사시고 그리고 그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차라리 이 책을 더 만들어 놨으면 이분이 그 작품으로 더 평가를 받을 텐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정치인으로서 정치가 이게 마약 같은 거거든. 마지막에 공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걸린 상황에서 도전을 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거 좀 아쉽다. 차라리 이 만화책을 더 그리셨으면 이 정도 완성 그림체를 가지고 그랬으면 더 그 후대에 이 만화로 더 이렇게 기억이 됐을 텐데 마지막 인생의 일년을 정치에 그 허비했다는 게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선도 못 되고 결국 당선이라도 됐으면 모를까. 어쨌든 이 책의 시작은 광우병 촛불 집회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임기 시작하자마자 광우병 촛불 집회가 빵 하고 터져. 그러니까 만화 김대중으로부터 이어지는 건 맞아요. 이명박 정부 시작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봉화마을로 사람들이 막 그 이명박은 광우병 촛불집 때문에 임기 시작하자마자 인기가 팍 떨어져 버리고 근데 이제 봉화마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에 되게 소탈한 행보를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봉화마을로 관광을 가가지고 인기가 치솟아.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질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명박은 너무 임기 초여서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이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2차 반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의 제목이 반격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사과를 해서 촛불을 좀 누그러뜨린 다음에 촛불 초토화 작전을 벌입니다. 저 촛불 관련 단체들은 엄청나게 검찰 수사를 들어가고 세무조사를 들어가고 막 이렇게 도대체 촛불의 배후가 누구야? 그 이명박 같은 사람은 이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생각 못하고 분명히 배후가 있을 것이다. 배후가 누구냐? 이게 친노 세력이 배후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민주당도 그 당시에 민주당은 손학규가 있고 막 그랬는데 이 민주당이라는 건 지금 리더도 없고 모래성 같다. 근데 차돌같이 뭉쳐있는 게 친노 세력인 거야. 그러니까 친노 세력을 쳐야 된다고 생각한 거고 지금 노무현의 인기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됐으면 친노 세력이 아마 영남을 중심으로 그 다음 지방선거에서 뭐 단체장도 하고 지방 의원도 하고 하면서 막 살아날 거라고 본 거예요. 실제로 맞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이 노무현을 죽여놔야 이 친노 세력이 부활을 못하고 그래야 민주당이 다시 이렇게 부활을 못한다라고 본 거죠. 이건 뭐 전략적으로 맞는 방식 맞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노무현은 한가하게 봉화에서 오리농법 연구하고 또 진보주의 책 내겠다고 생각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이때 이제 그 이명박 정부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게 지금 생각하면 뭐냐면 이명박 친위대야. 그래서 이른바 영포 라인 그 포항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과 고향이 같은 영포 라인을 중심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이명박의 하명수사, 그 청와대에서 직접 지시하는 그런 그 조사를 하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걸 만들고 여기서 또 하나의 그 노무현 사냥개로 등장하는 인물이 한상률이라고 하는 국세청장입니다. 이 한상률이라는 사람은 원래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 구세청장이 비리 혐의로 중도 낙마하는 바람에 노무현 정부 때 임기가 몇 달 안 남았는데 대안으로 한상률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 노무현 정부에 고마워해야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이었던 거야.
왜냐면 나는 이렇게 몇 개월짜리 청장으로 끝낼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명박 정부 때도 계속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전 국세청장이었던 자기 선배 추경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명박의 형인 그 이상득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상득을 만나갖고 아니 저는 노무현 사람 아니라고 저는 이명박 정부하고도 코드가 맞는 사람이니까 계속 좀 쓸 수 있게 좀 그 다리를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한 거야. 그랬더니 이상득이 그래? 그러면 너 충성심을 한번 증명해봐. 네가 노무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 이런 거여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노무현과 관련된 모든 기업들, 노무현이 자주 갔던 골프장, 노무현을 후원했던 병원, 우리들 병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노무현이 자주 갔던 삼계탕 집까지. 그래서 그 유명한 토속촌 삼계탕까지 세무조사를 무차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국세청이 권력기관이 무서운 게 맘만 먹으면 모든 기업을 다 털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관련된 기업들을 막 세무조사를 해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서 걸리는 게 이제 두 명의 노무현 후원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박연차고 하나는 강금원인데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건 박연차 회장이죠. 박연차는 원래 이제 태광이라는 회사의 회장인데 태광은 나이키의 하청업체죠. 그래서 나이키가 주문 제작을 하면 그거 만들어 갖고 보내주는데 우리나라가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이미 신발 공장이 부산에서 다 빠졌어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갔어요. 그래서 박연차 회장은 사업을 주로 베트남에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더 이상 인허가를 받을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특혜를 줄래도 특혜를 줄 게 없었어요. 근데 이 박연차라는 사람은 그냥 부산 지역에 있는 주요 정치인들한테 막 돈을 주는 거야. 이게 뭐 뇌물이라기보다는 그냥 막 정치인들을 막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박연차가 유명한 게 같이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이렇게 쓱 촌지를 줘. 그러니까 기자들도 그렇고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촌지를 주는데 어떤 식이냐면 그 사람이 한 이 정도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에 공 하나를 더 붙여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택시비를 준다. 이거 택시비입니다. 그러면은 한 3만 원 주겠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만 원이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휴가 한번 다녀오세요. 그리고 휴가 한번 다녀와서 휴가면 한 50만 원 주겠지라고 생각하면 5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보다 10배를 더 주는 근데 그게 무슨 특혜를 바라고 특혜 물론 바라긴 바라겠지만 그냥 그렇게 하면서 자기 과시를 하는 거죠. 인맥을 과시하는 게 그 재미로 사는 사람인 거야. 그리고 실제 사업은 베트남에서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다 하기엔 특별히 이렇게 그러니까 그 노무현도 그러니까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약간 좀 부담 없이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실제로 특혜를 안 줬으니까 그냥 이렇게 부담 없이 부산 지역에서 부산 정치도 후원하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이제 경계심을 누그러뜨렸던 거죠. 요즘으로 치면 오세훈 후원자라고 김한정 회장이라는 사람이 요즘 좀 문제가 됐잖아요. 명태균 사건 때. 그러니까 그런 류의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은데 정치인들하고 친분 과시하면서 돈 툭툭 찔러주면서 그걸로 약간 이제 뒤에서 이렇게 해마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DJ한테 김우중이 그런 케이스였던 거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연차 회장의 비자금을 한상률이 이게 국세청에서 탈탈 털다 보니까 그 당시 뭐 회장들이 당연히 수백억 정도 비자금 운영하죠. 근데 그 중에 한 50억 원 정도가 노무현 쪽으로 흘러들어갔다라는 거를 포착을 하게 됩니다. 그 노무현 쪽으로 흘러들어간 게 뭐냐면 연철호라고 하는 노무현의 형인 노건평 씨, 노건평도 문제가 많아요. 노건평 씨의 사위인 연철호라는 사람이 있고 그 연철호가 노무현 아들인 노건호하고 연배가 비슷한 친구 사이야. 그러니까 친척이니까 친구. 그래서 이 연철호가 해외에서 홍콩인가에서 무슨 투자 회사를 만들어 갖고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려면 목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니까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돈 많은 후원자였던 박연차 회장 찾아가서, 아, 회장님, 저희 요즘 투자 사업 좀 하려고 제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 잘할 수 있다. 믿고 한번 맡겨달라. 뭐 좀 이렇게 투자금을 주시면 제가 잘 불려보겠다. 그러니까 노건호도 LG전자 잘 다니다가 아빠가 대통령 되고 이러는 바람에 결국 회사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그럼 나도 사업이나 해야 되겠는데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철호가 사업한다 그러니까 형 나도 그거 같이 해. 그렇게 해가지고 노건호도 껴서 같이 해외에서 무슨 투자 사업을 해보려고 한 거야. 그걸 박연차가 자기 비자금 중에서 한 50억 정도를 띄워줘가지고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박연차의 돈을 털다 보니까 딱 나온 거야, 한상률한테. 그러니까 이제, 너 잘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다음 챕터가 하이에나인데, 그리고 이때 한상률과 함께 또 하나 누가 나오냐면, 이른바 이 대검 중수부의 이인규가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대검 중수부가 박연차 회장이 농협의 자회사인 휴캠스라는 회사를 좀 싸게 뭐 인수를 했다는 거야. 그걸 딱 발견하니까 이거 특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몰아붙이기 시작하고 또 노건평은 사실상 이 사람은 일종의 업자인데 노무현한테는 되게 애틋한 어려운 시절을 도와준 형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세종 농협한테 돈을 받아갖고 세종증권을 농협이 인수할 수 있게 도와준 거야. 그게 NH투자증권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여의도 가시면 NH투자증권 그 간판 있잖아요. 농협이 이 투자증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된 게 노건평이 로비를 해서 도와준 거야. 근데 요때 막 30 몇 억을 뭐 해가지고 20 몇 억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노건평 씨는 검찰 수사받고 감옥 갑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렇게 큰 타격이 안 됐어요. 그냥 노건평은 원래 봉화 뭐 대군인이 뭐냐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논란이 원래 많이 됐던 사람이고 그 노건평이 감옥 간 건 노무현 입장에서는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게 치명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원래 질이 안 좋다. 형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이 최후의 표적으로 이인규가 그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린 그 이인규 아까 김원식 교수님 진짜 불독같이 생겼어. 생긴 것부터가 물면 진짜 안 놓게 생겼어. 근데 이 사람이 신임 대검 중수부장으로 오면서 이제 딱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이인규 팀 밑에 있던 게 한동훈입니다. 이인규 팀의 막내 검사가 한동훈 신임 검사로 이때 이인규 팀 밑으로 배속돼가지고 SK부터 수사한 게 이제 한동훈인데 어쨌든 그리고 이때 한상률은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도 결국에는 유임을 못하고 이제 왜냐하면은 결국 자기가 유임하려고 골프 로비한 게 언론에 나오는 바람에 결국에는 넌 안 되겠다 미안하다 하면서 잘라버리고 한상률을 해외로 튀고 그 한상률에서 이인규로 이제 선수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후원자 일단 강금원도 막 조사를 합니다. 근데 강금원 씨는 창신섬유라고 해서 수건 만드는 회사예요. 수건 회사가 뭐 대단한 특혜를 받겠어요. 그래서 수건 만드는 개인 회사인데도 어쨌든 그 이걸 다 배임죄로 그 강금원 회장이 자기 돈으로 노무현 대통령이나 안희정 씨나 이런 사람들 계속 후원해 왔는데 그게 이제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식으로 배임죄로 몰아가지고 잡아 넣어서 막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임죄라는 게 이것도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기업인들을 얼마든지 잡아놓을 수 있어요. 배임죄는 진짜 이게 굉장히 쉽게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부분 개인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하고 회사 돈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쓰거든요. 그리고 자기 돈을 회사에 넣어가지고 막 투자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를 다 배임죄라는 기준을 들이대면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치자금법으로 걸리는 거랑 기업인들이 배임죄로 걸리는 거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배임죄는 좀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얼마든지 검찰이 맘만 먹으면 기업인들을 다 잡아놓을 수 있어. 그리고 정치인들도 다 잡아놓을 수 있고. 이게 너무 엄격하고 위선적인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이런 법들은 이제는 좀 완화할 필요가 있어. 검찰한테 너무 무한한 권력을 주는 법들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이 강금원을 잡으려 강금원은 뇌종양이 걸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잡아놓고 보석 신청도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요 강금원 씨 사건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를 평생 후원해온 너무 친한 친구나 지인들이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더 이상 내가 죽어야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또 정상문 사건이 터집니다. 정상문은 노무현 친구예요. 평생 친구고 사석에서 무연하라고 반말하는 사이였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쓰고 오더니 권영숙 여사를 만나서 따로 보고를 자기를 안 만나고 권영숙을 만나면서 뭔가 보고를 하는 거여서 야 왜 그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정상문 씨가 박연차한테 10억 원 정도를 받아서 권영숙한테 전달했던 사실이 임기 중에 있었던 거야. 그걸 노무현이 이때 처음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게 결국 도덕성이 치명타가 되는데 그럼 왜 돈을 받았냐? 정상문 두 가지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특활비라는 게 있어요. 청와대에서 나오는 특활비가 이제 나중에 그 박근혜도 이 특활비 때문에 결국 탄핵이 되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 이 특활비가 안기부에서 쓰는 특활비를 대통령실의 일부, 청와대 일부 보냅니다. 안기부 특활비는 이 영수증 처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실 직원들이, 청와대 직원들이 이걸 갖고 기자들한테 밥도 사고 뭐 여기저기 이렇게 정치 후배들 찔러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일봉으로 막 쓰는 거야. 그 특활비가 들어오는 거를 정상문이 총무비서관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아놓은 거야. 모아갖고 12억 원 정도를 모아서 임기 후에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에 쓰려고 그랬냐면, 왜냐면 대통령이 이 퇴임 후에, 뭐 대통령은 뭐 연금이 한 1억 정도 되니까 그걸로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대통령이 이런저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사람들 만나면 좀 금일봉도 주고 찔러줄 돈이 필요하지 않냐? 정상문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렇게 그 대통령 몰래 특활비를 모아놨던 게 한 10억 정도 됐던 거예요. 그게 이제 검찰이 수사를 딱 하니까 딱 걸린 거죠. 그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권영순 여사는 박연차한테 10억을 왜 받았냐? 아까 말한 그 김대중 아들들 문제가 있잖아요. 김대중 아들들이 국내에 있다가 다 로비의 대상이 돼가지고 다 결국 구속되고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영숙 여사는 이 노건호가 국내에 있으면 또 김대중 아들들처럼 그런 로비의 대상이 돼가지고 아직 젊은 애인데 휘말리고 이런 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노건호 국내에 두면 안 되겠다. 해외로 보내야 되겠다. 마침 그때 LG에서 특파원 개념으로
그 해외로 출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해외 연수를 보내서 그것도 있고 해서 그래 그러면 해외에 간 김에 해외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자. 근데 해외에서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미국 뉴욕은 집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월세를 막 몇백만 원씩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어떻게 살겠어요? 그 직장인 월급으로. 그러니까 집이라도 하나 해줘야 되겠다 엄마로서. 그래서 계약금만 해주면 나머지는 노건호가 월급으로 어떻게든 하겠지 해가지고 그때 뭐 4억 얼마인가를 이제 노건호한테 주고 또 그 노정현 딸도 사위랑 같이 해외 나가려 그러니까 딸도 그러면은 딸 집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한 10억을 받아서 아들하고 딸의 집을 해주려고 그 계약금을 만들어 주려고 이걸 그 대출을 받은 거야. 박연차 회장한테 지원을 받은 거야. 그리고 그 돈은 어차피 미국에서 평생 살 게 아니니까 나중에 그 집을 팔고 나오면 도로 받아갖고 박연차한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브한 생각을 하신 거지. 그랬으면 차용증을 제대로 썼어야지. 근데 차용증도 안 쓰고 아유 여사님 뭐 그 정도야 뭐 어떻습니까? 라고. 근데 이제 엄마 된 마음에서 자식들이 해외에 나가는데 엄마로서 집 계약금 정도는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죄송 말씀이면 영부인이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 이렇게 돈거래를 하시면 안 되죠. 근데 그 이 권영숙 여사는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친 거야. 그냥 엄마로서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고 또그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이 그 정도는 걱정 없다고 걱정 마시라고 하고 정상무 씨가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몰랐던 거야. 몰랐다가 퇴임하고 3일 뒤에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퇴임하고 나서 알았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제가 다른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아마 임기 중에 알았으면은 책임지고 발표하고 사임이라도 했을 거예요. 근데 퇴임하고 나서 알았기 때문에 책임질 방법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근데 검찰은 어떻게 판단했냐? 이걸 알고 나서 노무현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다. 노무현 분명히 알았을 거다. 아이 와이프가 한 걸 남편이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건 그냥 심증이에요. 근데 이제 대통령은 워낙 바쁘잖아요.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노무현 알았다. 알았는데 모른 척하는 거다. 치사하게 와이프한테 떠넘기다. 이렇게 검찰은 딱 심증을 가지고 그걸로 몰아간 겁니다. 그걸로 몰아가고 그런 내용으로 언론에 막 흘리고 그러면서 노무현을 파렴치범으로 막 몰아가는 거야. 그 언론은 또 그걸 신나게 받아쓰고 그 언론은 너무 재밌잖아요. 이게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급전직하하는 게 기사거리로 재밌잖아. 그러니까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막 그걸 써댄 거야. 그 이른바 한겨레니 경향이냐는 진보 언론까지도 다 그렇게 막 써댄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을 막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검찰과 언론이 막 이렇게 독안에 든 쥐를 막 고양이 갖고 놀듯이 노무현을 막 몰아갑니다. 근데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이 책에도 나오지만 어떻게 나오냐면 연초로 자금 50억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래저래 연초로가 자기 계획대로 여기저기 투자를 했겠죠. 그리고 한 20억 정도는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연초로 사업 자금인 거야. 그리고 그 돈이 일부가 노무현한테 갔어야 이게 노무현에 대한 뇌물로 인정이 되는데 그냥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민간인들 간의 어떤 돈 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물을 켠 거죠. 그리고 그럼 노무현이 감사 전화했다며 박연차한테 그랬더니 그것도 통화 내역이 없다는 거야. 그런 게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통화 내역을 검찰은 통화 내역을 뒤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영장 신청해서.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노무현이 박연차한테 이 시점에 뭐 감사 전화를 했다. 그런 통화 기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니까 안 나온 거지. 노무현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이 이제 헌물을 켰던 거야. 그리고 이 뚝할비는 이건 정상문이 잘못 판단한 거고 본인이 그냥 오바해가지고 독자적으로 한 거고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다 해명을 했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알았다는 거를 검찰이 증명해내야 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권양숙 씨가 받은 권양숙 여사가 받은 돈은 이러저러 해갖고 해명이 다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노무현이 몰랐다면 범죄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개인들 간의 거래인 거지. 노무현이 알았어야 이게 이제 뇌물이 되는 건데 노무현이 몰랐는데 어떻게 범죄가 되냐? 여기서 검찰이 근데도 불구하고 이인규는 무조건 자기 심증을 밀고 가는 겁니다. 이건 노무현이 몰랐을 리가 없다.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온 가족을 다 해집어 넣으면 결국에는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포괄적 뇌물죄라고 하는 이른바 경제공동체. 노무현과 권양숙은 경제공동체고 권양숙이 받은 것도 직접적인 뇌물이 아니라 포괄적 뇌물이다라고 하는 이 법리가 나옵니다. 이 포괄적 뇌물죄가 나오면서 모든 정치인을 다 잡아놓을 수 있는 이 맞는 키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포괄적 뇌물죄가 나중에 박근혜한테도 적용이 되고, 그쵸? 문재인한테도 적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족이 받은 건 다 네가 받은 거다라는 식으로. 근데 이게 검찰한테 맞는 키를 준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 법을 바꿔야 돼요. 법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정치인을 검찰에 해집을 수 있는 물론 이런 강력한 검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동남아나 이런 남미나 아프리카에 비하면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좀 덜한 나라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게 잘 판단을 해봐야 돼. 이렇게 해서 깨끗하고
정치의 부정부패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제3세계에 비하면 훨씬 덜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빠르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건 맞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정치인 뇌물줄 걱정 없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정치인들이 다 작살내 버리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업인과 정치인을 엮어가고 여기는 배임죄로 엮고 여기는 포괄적 뇌물죄로 엮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작살내 버릴 수 있는 그런 법이야. 그래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 마지막으로 언론들이 결정타를 때리는 거죠. 언론이 막 이렇게 부엉이바위에 사자바위에 올라가서 망원 카메라로 노무현 대통령 막 감시하고 거기다가 진보 언론들은 잘 걸렸다는 식으로 굿바이 노무현 막 이지랄하면서 노무현을 조롱하고 죽으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몰아가고 나쁜 놈들이 사실 그때 그 경향신문에 뭐 누구냐 그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하여간 그런 칼럼 쓴 사람들 진짜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노무현 대통령의 시계 문제가 그 유명한 시계 문제가 나오죠. 이게 KBS가 먼저 노무현이 삐아제라고 하는 아주 명품 시계를 박연차로부터 생일날 받았다라고 하는 걸 특종을 터뜨리고 그걸 만회하려고 SBS의 이승재 기사는 이 보도 때문에 지금까지도 리포트를 못해요. 자기 얼굴을 내고 기사를 못 써.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얼굴 없는 기자가 됐어요. 방송 기자인데. 원래 되게 잘 나가던 에이스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이거를 또 후속 보도를 해버리는 바람에 노무현을 완전히 이렇게 시계 뇌물 받았다가 이게 언론에 터지니까 무서워서 논두렁에 버린 아주 파렴치한으로 몰아가죠. 실제 사건은 뭐냐면 박연차가 그 명품 시계를 보낸 건 맞아요. 받은 노무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권양순 여사가 받아놓은 거지.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가서 여보 이런 선물이 들어왔어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노무현이 보고 아니 이런 걸 왜 받았냐고라고 하면서 화가 나서 망치로 그걸 깨버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노무현이 진술한 거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시계는 어떻게 했대고 그랬더니 검찰이 언론한테 이승재 기자 쓰길래 몰라요 뭐 논두렁이 버렸겠지 뭐 이렇게 흘린 거야. 그러니까 이승재 기자가 야 논두렁이 버렸다 재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그 사실인 것처럼 기사로 써버린 게 검찰에 따르면 뭐 이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그게 그 보도 사건의 진실이고 결국 그게 이제 노무현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하면서 완전히 조롱거리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야 봉화마을 가서 논두렁 뒤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심리적 압박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이 재판을 원래는 이제 재판으로 이겨보려고 했죠. 원래 노무현 대통령은 법률가니까 재판하면 끝까지 가면 이긴다. 결국 무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근데 이재명 재판도 4년 5년 걸리잖아요. 4년 5년 걸렸겠지. 근데 그렇더라도 결국에는 무죄 받는다는 걸 노무현은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는 거고 5년 뒤에 무죄 나오면 사람들이 그걸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기 참모들 다 정치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후원자, 박연차, 강금원 이런 사람들 다 인생 끝장나고 기업 다 망하고 엄청난 피해를, 가족들은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그 사이에 자기 주변 사람들은 다 작살 날 거라는 거를 노무현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초기였으니까 이명박이 5년은 이제부터 시작해서 한 4년은 더 갈 텐데 그걸 어떻게 참냐 이거죠. 나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못 참는 거야.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4월 30일 날 검찰이 이면 노무현을 소환했는데 거기서도 뭐 이거 해봤지만 뭐 아무런 뭐 성과가 없었어요. 노무현이 다 해명했고 이건 이거 아닌 건 아니고 다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 노무현을 불러서 결국엔 네가 알았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노무현은 몰랐거든. 몰랐으니까 몰랐다고 얘기하니까 검찰로서 더 이상 수단이 없는 거예요. 노무현이 머릿속에 인지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알았다는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사는 다 끝났어요. 그럼 남은 건 기소냐 불기소냐 이것만 남은 거예요. 기소를 할 거냐 아니면 털어보니까 기소감이 아니네요. 불기소면 이제 무혐의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미 노무현은 알았다라고 이인규는 심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심증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알았는데 이거 거짓말하는 거다. 근데 거짓말을 입증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일단 기소하자. 그럼 기소를 할 거면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가 나와요. 기소는 하더라도 구속 기소는 심증이 있기 때문에 구속시킨 상태로 수사를 하는 거고 불구속 기소는 이거 구속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구속 기소를 하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구속으로 가면 법원에서 왜냐면 검찰이 입증을 못 해냈으니까 당연히 불구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구속 기소를 하고 싶은데 법원에서 영장이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검찰이 그냥 기소를 안 합니다. 그냥 기소 권한은 독점적으로 검찰만 갖고 있잖아요. 기소를 안 하고 몇 달을 그냥 끌어버린 거야. 한 달 가까이 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 사이에 계속 언론으로부터 감시당하고 차라리 이때 불구속 기소라도 했으면 일정 정도 털었을 텐데 털리지도 않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3주 만에 5월 23일에 결국 경호원만 데리고 부엉이바위 올라가서 투신을 하게 되시는 거죠.
이걸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인생이 끝나고 이 노무현을 둘러싼 수사 사건도 종결되고 검찰이 나와서 아 이거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당사자가 없어졌으므로 모든 수사는 종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결국에는 가족들과 측근들 또 후원자들은 이 검찰의 멍에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끝난 거야.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책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자세히 보려면 이 시기를 다룬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권순욱 씨라고 하는 그 미디어 토마토 대표하고 계신 이 권순욱 전 기자가 쓴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아까 나온 그 진보 언론들, 검찰도 검찰이지만 이 진보 언론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노무현을 비난하는 글을 써댔는지 그걸 다 원문을 인용해 가면서 실명을 들어갖고 다 정리해 놓은 책이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다 읽었죠. 그다음에 이인규는 국내에 살 수가 없어갖고 해외로 10년 가까이 해외 망명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니까 아 드디어 내 세상이 왔더니 검사 후배가 대통령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인규가 들어와가지고 나는 대한민국 검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부제목이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예요. 그래서 그 책을 냈는데 거기 보면 그 이인규의 심경이 잘 나옵니다. 끝까지 그 심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노무현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했고 노무현이 솔직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저러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세요라고 했으면 자기는 봐줬을 거라는 거야. 미친놈이죠. 끝까지 자기 심증을 이 책에도 그렇게 써놔요. 끝까지 자기 심증을 인정을 포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노무현이 알았으면서도 마지막까지 거짓말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입니다.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비교해 보면 당시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죠. 자, 어쨌든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때 이 정치보복이라는 헬게이트가 열린 거예요. 김대중이 그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함으로써 이 정치보복을 사실 막아놨잖아요. 정치보복이라는 이거를 억지로 막아놨는데 그게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졌어요.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전두환 노태우를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밥을 사면서 원로회의라 그래갖고 자문도 듣고 막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사실은 그 기조를 이어갔거든. 근데 노무현 대통령 끝나고 이명박이 뻔뻔스럽게도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를 확실하게 만들겠다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래놓고 이제 임기 1년 때 광우병 촛불 집회 때문에 자기 지지율 떨어지니까 노무현을 그렇게 몰아가가지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 분노와 어떤 그 원한이 문재인 정부로 이어져서 무리하게 이명박 박근혜를 수사를 해가지고 집어넣고 그 수사를 한 게 윤석열 한동훈이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스타로 떠오르면서 검찰총장이 됐고 그 윤석열이 문재인과 갈등을 빚으면서 대선 주자가 돼서 대통령이 됐고 결국엔 계엄 사태로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이명박이 대한민국에 끼친 가장 큰 해악이 이거예요. 노무현을 죽인 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그게 결국 이 대한민국의 이 정치보복이라는 헬게이트를 열어 제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가 이렇게 전 진영으로 양극화돼서 결국 이제 계엄과 이제 친위 쿠데타로까지 이어지는 이 헬게이트가 이때 열렸다. 이명박은 사실 이것만으로도 감옥 가도 마땅합니다. 근데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감옥 갈 때도 이건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제 막 항의만 했지. 한 번도 이명박이 노무현을 그렇게 죽게 만든 거에 대해서 언제 봉화마을 내려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권영숙 여사 만나서 손이라도 잡으면서 제가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라고 사과한 적 있나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이라도 한 적 있나요? 없어요. 이명박 지금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건 전두환이 광주 가서 사과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치에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명박을 그때 그 되도 않는 다스는 누구 겁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감옥에 넣은 건 저건 잘한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 자체는 그렇게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을 정도의 큰 죄는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진짜 검찰이 맘만 먹으면 아까 말한 배임죄 이거 갖고 얼마든지 기업 활동을 다 잡아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잡아놓은 거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치적으로 사과하고 넘어갔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이명박은 그렇게 해서 감옥까지 갔다 왔지만 지금도 떵떵거리고 떳떳하게 살고 결코 사과 같은 걸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풀리지 않는 하나의 응어리로 남아 있고 그게 지금까지 한국 정치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저는 그래서 다음 정부가 누가 올지 모르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이거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최소한만 진짜 윤석열 그다음에 거기 참여했던 김용현 장관 그리고 그 특작부대 장관들 충안고 출신 장군들 그리고 추경호 정도 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딱 계엄에 어떤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최소한만 딱 처벌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정치 보복은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게끔 정말 최소주의적으로 처벌하고 이제는 좀 다음 정부에서 그 이재명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뭐 그런 생각으로 제 얘기를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